서울시 지방직 면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유튜브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서울시 구급 면접 진행할 건데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먼저 소개하고 오늘 수업 절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무료특강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총 5종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4개는 무료특강 신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 클릭하시면 나머지 4종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총 5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김소영이고요. 에듀윌에서는 이제 공무원 면접, 뭐 국가직, 지방직 포함해서 9급하고 7급 면접 교육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5급 면접 그리고 현직자 6급 승진 교육을 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 올해는 이제 서울시 이제 9급을 또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 서울시만 봤을 때 서울시 9급 합격률은 95.2%가 나왔습니다. 작년이고요. 2023년 기준 일반행정 건축직 제 모든 직렬은 다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좀 합격률 높았어요, 작년에. 자, 올해 이제 지금 오늘 오픈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좀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서울시 면접이 왜 중요한지 면접의 좀 중요성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달라지는 서울시 면접이라고 해서 평가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평가 방식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여기 앞에 지금 자료 하나 있습니다. 네, 자료 가져가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아까 5분 스피치가 필수이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면접 유형과 그리고 면접 절차와 그리고 면접 기초 유형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면접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면접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질문이 점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보다 항상 면접의 난이도가 좀 혹시 국가직 면접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국가직 면접 보신 분 없으세요? 국가직 면접보다 조금 서울시 면접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9급에서의 면접 난이도를 우리가 한번 등수를 매겨보자면 서울시 9급이 1등, 2등이 국가직 면접, 3등이 경기도 면접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9급 중에서는 제일 면접이 까다로운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특강의 메인 주제도 뭐예요? 국가직보다 까다로운 서울시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저 도대체 면접의 질문이 얼마큼 어려워지고 도대체 뭐가 까다롭길래 면접이 왜 중요한지 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필기 커트라인인데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필기가 고득점자인데 필기 점수가 높은데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반대로 내가 필기 커트라인인데 합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접 질문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서울시 면접은 원래 까다로웠지만 그 까다로운 이유를 좀 최근 기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혁신처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문 인재 채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직 사회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실제로 각 여러분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이 서울시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냥 내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고 면접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트레이닝을 뭘 받을까? 지원자를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각각이 갖고 있는 직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자를 채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면접관도 양성을 합니다.
면접관을 양성을 해요. 자, 그러면 면접관은 지원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지원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라는 거죠.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필기 시험은 객관성이고요. 면접은 주관성이에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평가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 평가를 했을 때는 좀 상대 평가를 많이 한다. 이것도 정답이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이건 아니었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필기는 이론이에요. 면접은 실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때 공부했던 학과 내 전공 과목 혹은 자격증을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따는 어떤 이론 공부, 이런 게 다 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면접은 실무예요.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평가하는 게 면접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뭐예요? 누구에게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해요. 그럼 선별적 복지는요? 복지가 필요한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는 이론에서 배웠어요. 이건 이론이야. 근데 면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무라고 그랬잖아.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는 실무적인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상급식도 있을 거고 또 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게 돼요.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면접은 자주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정장이 필요해. 그쵸? 근데 내가 정장이 집에 없어요. 근데 뭔가 면접 하루를 위해서 정장을 구매하기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뭐예요? 청년센터에 가면요, 여러분 면접 복장을 대여를 할 수 있어요. 3박 4일 동안. 이게 뭐예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보편적 복지 예를 실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선별적 복지의 실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을 봤을 때 복지에도 대상자가 너무 다양하죠. 아동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그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게 보편적 복지. 대상별로 어떤 특이점을 제공하는 게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긴급 복지 보조금이 있어요. 긴급 복지 보조금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 걸까요? 바로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긴급복지 보조금을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민원인이 했는데, 일반 시민이 서울 시민이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 보조금이 제공되는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그럼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은 제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게 선별적 복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받지 못하는 거. 근데 면접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규정에 어긋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없어요라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기준 조건이 완화된, 예를 들면 기준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좀 안내를 해준다라든지, 맞죠? 이런 것들, 이게 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역할이거든요. 이런 게 면접 답변으로 나와야 돼요.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지원자는 왜 서울시에 지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행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굉장히 복지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질 높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을 생각해서 관심 있게 지원했습니다. 라는 말은 거의 미흡에 가까운 대답인 거죠.
그럼 이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노인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됐고, 특히 서울시 내에 노인 거주율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치매 노인 서비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제 실무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나 기관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실 오늘부터 기상청에서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오늘부터 사실 장마 시즌이에요. 그렇죠? 2년 전에 2022년도에 딱 그 장마 시즌에 지방직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침수되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죠. 시민들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 침수 사태, 특히 반지하 침수 사태.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행정직이든 뭐 토목직이든 행정직이든 전기시설직이든, 뭐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라고 예를 들면 뭐 전기시설이 하는 일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침수 사태를 조금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런 침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어떤 걸 할까요? 기본적으로 4차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 서울시에서 진행한 게 지금 AI 감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만약에 장마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포트홀이 발생을 하면은 즉시 신고를 받아서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포트홀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신현식의 인력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포트홀,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포트홀 신고제라고 해서 포트홀을 발견해서 신고를 한 시민들 대상으로 포상금을 주어지는 제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지원으로 빗물바지 펌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실무적으로 스마트 빗물바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구현된 내용이 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제도를 알고 면접에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면접을 위해서 좀 서울시 홈페이지를 조금 들여다봤는데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 파트인데 복지 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뭐가 새로 생겼을까요? 복지 파트에서. 작년까지는 없었어. 근데 올해 생겼더라고,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생활 추가 배치.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추가 인력적 배치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장시킨 개념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완전 뉴, 없었던 거. 마약 예방 사업. 없었어. 근데 올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마약 예방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건 뭐예요?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니까 예방적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마약 치료 교육. 치료 교육은 마약 치료 교육, 이미 마약을 한 거잖아. 이거는 사후 재발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 마약을 접목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해서 벗어나서 우리는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예방적인 측면, 재발 방지 측면에서 어떤 실무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면접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복지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통 파트. 교통 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 되게 유명한 거, 지금 되게 성과가 좋은 하나 있는데, 교통 파트. 그렇죠. 되게 잘하시네요. 기후 동행 사업. 기후 동행 사업이 뭐예요? 서울 시민들에게 버스,
지하철, 그리고 버스, 지하철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해주고 문화시설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 기후교통카드.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뭐야? 생활 밀접형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에서 가장 지금 수학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따릉이에요. 따릉이가 주중, 평일 기준 5년간 72% 이용. 굉장히 이용률이 높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거 틈새 교통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 파트에서 성과가 좋은 지금까지도 5년간 좋았던 정책과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정책인데 성과가 좋은 것. 이런 실무적인 어떤 사업과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 그 구현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원자가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직무 전문성으로서 되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되게 이제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공직 문화, 조직 적합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MZ 퇴사. 많이 보셨잖아요. MZ 퇴사. 근데 저는 사실 이 MZ 퇴사가 공무원 조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공무원 조직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왜 나온 건가 이런 거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 세 가지를 좀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MZ 퇴사, 특히 뭐 작년에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좀 많이 나오는 게 업무 과중, 업무 공백으로 인한 비협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면접관이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분은 만약에 상대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만약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상황 제시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설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울시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서울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그쵸,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고 혹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소 2명에서 3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긴급 재난 보조금 사업을 맡아요. 근데 긴급 재난 보조금 사업을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꾸려나가는 사람이 최소 2명에서 3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자, 근데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민센터 방문해 보셨죠? 주민센터가 보통 어떤 일을 해요? 행정, 예를 들어서 복지,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등본도 떼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여권 맡기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거의 1명에 불과해요. 많아야 2명인데 거의 1명. 그러니까 여권 관리하는, 여권 발급하는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은 순환근무라고 하잖아요. 순환근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입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여권 관리 업무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도 지금 순환근무로 막 배치가 됐어. 지금 나랑 같이 왔어. 같이 일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진짜 처음 입직한 거고 옆에 있는 지원자는 입직한 지 5년 차가 돼. 근데 이 5년 차 공무원은 시청에서 내려온 구청에서 일하다가 주민센터로 온 분이라고 치자고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요. 이분도 이 업무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경력은 5년이나 됐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권 관리할 때 어떤 지침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되고 막 물어봤는데 옆에 공무원이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새 업무를 습득하기 바쁘니까 옆에 있는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요?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할래?
혹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협력의 중요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설득해서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야 배경 지식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로당을 지역에 증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경로당을 증축을 할 때 행정직이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건축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해요. 그 여기서 협조를 요청한 게 경로당을 증축할 때 행정직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축과의 건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협조예요. 그럼 한번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면접관이 물어봐요. 공무원으로서 협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 빌드업으로.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해요? 같이 일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원자가 같이 일하는 게 편하다,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럼 면접관이 한 번 더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빌드업 질문으로. 협력이 도대체 왜 중요하다 생각합니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원자 이렇게 얘기해.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뭐 순환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A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B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경로당을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건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 우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혹은 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하면서 뭐 시청이나 구청에 제가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가 혼자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 관련 전임자를 찾는다라든지 혹은 이 전임자가 없다면 그 업무와 비슷한 유사 업무를 했던 다른 시청, 구청, 다른 동주민센터의 주무관을 찾아서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협동심이 되게 중요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는 답변의 질이 좀 다르죠. A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고 B는 실 업무의 용어와 실 업무의 현황을 이끌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면접관이 요즘 질문의 추세가 그렇더라. 업무 공백 많이 물어보더라. 업무 과중 많이 물어보더라. 협동심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게 트렌드더라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답하는 것과 그냥 많이 나왔대 하고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질적 차이가 높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 이제 올해 1회차 서울시도 1회차 면접이 있었잖아요. 채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시설직 수험생이 있었는데 전기시설직 수험생한테 물어봤어요. 전기시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전기시설직은 뭐 시설 청사의 뭐 시설 관리 업무만 하고 뭐 화재가 뭐 예방되지 않도록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솔직히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기시설직이 배치되는 부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다. 뭐 도로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상수도 시설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구청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청사의 유지 관리를 하고 특히 얼마 전에 뭐 어떤 특정 뭐 화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단열재도 확인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상수도과에 입직했을 때 빗물 펌프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3교대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서의 업무를 정말 줄줄줄 얘기하는 지원자는 굉장히 답변의 질적 차이가 높다라는 거죠. 이걸 봐요. 면접에서 요즘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는 그 부서의 역할, 그 시에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지원자와 그냥 이론적인 답변하는 지원자는 평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면접 질문이 기본적인 것만 나오더라도 면접관이 이제는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하는 지원자와 답변하지 않는 지원자는 우수와 미흡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면접 준비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필기 고득점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론적인 답변을 했을 경우는 미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답변을 좀 벗어나는 연습. 반대로 그 이제 좀 그 필기 점수가 좀 커트라인이 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부서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좀 점수 평가를 높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압박 면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원자가 피상적으로만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직보다 서울시 면접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기출은, 서울시 기출은 이따가 후반부에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좀 면접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언제부터 좀 중요성을 띄었느냐라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2022년도하고 2021년도에 이제 고교 선택 과목 폐지 유예 기간이어서 2022년도부터 전공 과목으로 무조건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평가 방식도 바뀌었죠. 결과적으로는 평가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평가 방식이 5가지였어요. 가나, 지금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앞에 화면만 보시면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나, 다라마 5가지 방식으로 지원자를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평가 방식은 1980년대 적용된 평가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원하고 거기에 따른 면접이 진행되고 하니까 평가 방식도 조금 이런 기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바뀌었고, 적용된 시점은 올해부터 이제 평가 방식이 4가지 평가 방식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었고, 자, 그러면은 지금 면접 난이도가 질문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압박 면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면접의 질문이 바뀌었는지를 실제 연도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서울시 일반행정직 지원자고요. 2020년에 받았던 질문과 2023년 작년에 받았던 질문의 좀 질적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첫 화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담지 못했고, 이 첫 화면은 뭐냐면 5분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의 양과 질 차이 한번 볼게요. 2020년도 5분 스피치 주제가 뭐였냐면,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나의 의견과 방역과 사생활 침해 및 조화 방안이 5분 스피치의 주제였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서울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서울시가 코로나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게 지금 5분 발표, 5분 스피치 후속 질문이었고요. 작년 후속 질문 좀 봅시다. 작년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폐 핸들타월 재활용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탄소 저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작년 5분 스피치 주제였습니다. 후속 질문 볼게요. 탄소 저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탄소 저감 정책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서울시 제시문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제시문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탄소 저감 정책은 작년 해에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됐던 내용입니다. 환경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직렬 상관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고,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폐핸드타월 전용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배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건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작성한 거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한 내용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성까지 얘기해봐라. 이거는 뭐예요? 지원자가 발표 내용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효과성을 물어보고. 자, 그런데 가정집에서 폐핸드타월이 나올까요? 아파트나 주택가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이유가 있을지, 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될 이유, 근거, 필요성을 얘기해봐라. 이것도 뭐예요? 심층적인 질문이고. 그렇죠? 또 집에서 본인이 분리수거 하시나요? 이건 본인의 개인 경험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갈게요. 지원자가 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무엇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발표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심층적인 질문한 거예요.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인지 효과성을 좀 더 입증해 봐라라든지 계속 심층적인 질문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홍보 방안을 한 개 더 얘기해 주세요. 지원자가 분명 홍보 방안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해 봐라. 이게 후속 질문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일반 행정직이라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렬이 이래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홍보라는 이제 질문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원자가 뭐 홍보 방안 하나 달성했겠죠. 홍보 하나 하나 준비했겠죠. 근데 하나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이거 말고 이거 하나 더 얘기해봐. 이러면 지원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다각도적 분류, 다각도적 공부, 다각도적 사고력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홍보에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홍보할 때 뭐 생각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쇼폼, 리스, 카드뉴스, 블로그 이런 거 다 많이 얘기하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의 공통점 뭐예요? 블로그, 카드뉴스, 쇼폼, SNS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있잖아요. 공통점 뭐예요? 온라인. 온오프 분류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게시물과 영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대처 절대 못해. 오프라인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간행물도 있고 시민 참여로 유도하는 오프라인 방법도 있겠죠.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면 지금 아마 뉴스 치면 나올 거예요. 반장 활성화 지원 제도예요. 그 지역의 반장을 뽑아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 반장을 뽑으면 반장을 통해서도 그 자치구의 홍보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볼래요? 라는 이런 대처 절대 못하고 압박 질문 들어왔을 때 절대 못해요. 근데 제가 홍보방안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수험생들 대부분 90% 이상 이렇게 해요. 뭐 SNS요, 뭐 블로그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어떤 간행물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팜플렛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로 현수막도 있어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역에 행정센터 있죠, 복지센터 있죠, 청년센터 있죠, 노인시설 있죠. 거기에 팜플렛 홍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노인복지, 주민센터의 어떤 결이 맞아야 되는 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묻는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을 무조건 내용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류하고 그룹핑이라든지 사고력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좀 대처하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같은 지원자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자, 5분 스피치 후속 질문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개별 면접이 이런 게 나왔어요. 공직가치 3가지 얘기해 보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기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공직가치 아직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공직 지식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 공무원 6대 의무, 공직가치,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법, 적극행정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너무 기본이야. 공직 적합성 묻는 질문인데요.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이건 사실 기초거든요. 전문성 기를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봉사 경험 있어요? 너무 기본 질문이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실 확인 질문, 신뢰성 질문이잖아요. 기본 질문, 여기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의 아쉬운 점, 이것도 이제 기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잘한 정책, 아쉬운 정책 기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수 관련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지원자는 아리수 마시냐? 당연하죠. 이렇게 간 거죠. 이것도 너무 쉬운 질문이고
동료들이 본인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한다면 너무 기본 질문이고 조직적 합성 질문. 공공기관의 불편한 점 이것도 뭐야? 아쉬운 것도 2개 물어본 거죠? 이것도 기본 질문.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 방문해 본 거 있어요? 개선했으면 하는 거 이거 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거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와 함께 자기소개 1분 내로 답변해 주세요. 뭐 이것도 기본이거든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회사에서 자기소개를 했겠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후속 질문이겠죠. 그래서 뭐 얘기했겠지. 그러면은 우수 사회상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3위를 하셨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그래서 계속 뭐예요? 사실 확인 질문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 확인 질문하면서 어떤 질문을 빌드업 하려고 하느냐 보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핵심 인재인 것 같은데 성과를 잘 냈다고 뭐 자랑을 했겠지. 근데 면접관이 성과 잘 낸 사람이구나 해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핵심 인재인데 근데 왜 굳이 공무원 왔어요? 이때 이제 지원자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되게 성과를 얘기하면서 나의 잘한 점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라고 이거 어필하고 싶었는데 면접관이 그러면 성과를 잘 인정받는 사기업에서 일하지 왜 굳이 공무원은 인정 못 받는데?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 답변을 형식적으로 했겠지만 빌드업 질문 통해서 진짜 보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정말 공무원 되고 싶은 거 맞아? 이런 질문이 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때 지원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지원 동기 앞에서 얘기한 거 끝났는데 어떡하지? 나 지원 동기 또 준비 안 했는데가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면접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1순위. 본인이 준비한 질문 안 나올 거다. 열심히 준비 많이 해. 내가 무슨 초치는 질문처럼 본인이 준비한 질문 절대 안 나올걸요? 내가 이거를 그냥 지원자에게 뭔가 압박을 주기 위해서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이 지원자였어요. 지원 동기 하나밖에 준비 안 했어. 진짜로. 그럼 이 질문 나왔을 때 답변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든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지가 뭐야? 서울시가 잘했던 정책 중에서 인상 깊은 거를 돌려막기 하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 준비가 안 되면 못해. 그러니까 서울시의 인상적인 정책을 내가 준비한 거를 여기에 따로 뽑아내서 얘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 안 나오죠. 그럼 맨날 울면서 얘기해 저한테. 선생님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신입 공무원들 면직하는 이유가 공직 질문이죠. 공직 이슈 질문이에요. 공직 이슈 맞잖아요. 이거 아까 MZ 퇴사 질문이잖아요. 또 어떤 지원자는 이래요. 이거 MZ 퇴사 묻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질문을 생각해. 아니야, 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죠. 구급 공무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사기업에서 받으시던 연봉과 차이가 크던데 생활에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원 동의를 한 번 더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계속 압박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면접관 3명 있고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질문도 되게 어렵게 하고 표정도 어둡고 면접관 날카로워. 이런 거 아니에요? 말투와 표정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긴장한 상태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압박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면접관 평가하는 거예요. 이 지원자를 보통을 줘야 될지 우수를 줘야 될지 미흡을 줘야 될지.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시가 그래서 까다롭다고. 압박이 많아요. 물론 직렬별 좀 편차했어요. 직렬별 편차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압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이라는 것은 전국구에서 봤을 때 이어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시 면접 시간이 기니까. 자, 얘는 2020년도 끝났어. 근데 이제 23년도 계속 볼게요. 이번에 이제 앞에서 사실상 물어보려고 하는 빌드업은 뭐예요?
공무원 왜 지원했냐? 공무원 진짜 좋아?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 확인 질문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직 적합성 보기 위해서 빌드업 질문한 거거든요. 자, 이게 끝났으니까 뭐로 넘어가요?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정책 중 관심 있으신 거 뭐예요? 그리고 잼버 이슈가 왜 나왔냐면 이건 이제 올해 안 나와요. 작년에 서울시 면접 첫날 이틀 전에 잼버리 이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잼버리 정리해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 그렇게 항상 면접 보는 일 기준으로 한 달 전,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사회적 사건 사고 굉장히 크잖아요. 무조건 나와. 만약에 올해 침수 사태 또 나와? 침수 사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일어나면 그게 또 나올 거예요. 잼버리는 안 나와 이제. 작년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사회적 이슈가 너무 컸던 거고 면접을 준비했던 시기와 겹치는 시기여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잼버리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본인 생각을 더 덧붙여 얘기하세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잼버리 담당자라면은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서울시는 이 정도로 까다로워요, 여러분. 정책하고 사회 이슈를 풀어갑니다. 요거 저 교재에 있어요, 저 프린트물에. 자, 그리고 여러분 면접 보기 전에 인적성을 봐요. 근데 인적성 결과지를 보고 지원자가 약간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나오면 면접관이 그 인적성 결과지를 보고 성향 질문을 조금 던져요. 지원자는 이렇게 물어보죠. 지원자는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개인 스스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물어보는 의도는 인적성 결과지랑 매칭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근데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협력하는 걸 선호해요? 개인으로 일하는 걸 선호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원자가 협력하는 걸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어, 답변에서. 근데 면접관이 딱 보면서 인적성에는 혼자 일하는 거 선호 나와 있는데? 면접관이 그냥 혼자만 툭 던져. 그 내 귀에 꽂히는 거야. 그럼 지원자는 그때부터 망했나 보다. 아니, 대처 방향이 더 중요하죠. 인적성 결과지에는 아마 제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집에 있을 때일 경우를 나온 것 같고 제가 단체 생활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면접관은 이런 혼잣말, 압박하는 분위기 이런 멘트 하나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 압박을 받는 거. 인적성 결과지 보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도 얘기해 주잖아. 본인이 어떤 성격이야? 이것도 되게 압박적인 상황이죠. 제가 인적성 결과지 보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성향이세요? 그럼 지원자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어떤 결과 나왔을까? 이거 자체가 되게 압박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쭉쭉 물어보죠. 이렇게 사회생활, 조직 적합성 물어보는 겁니다. 조직 적합성, 이게 분류가 완전 제대로 됐어요. 지역 이슈, 조직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질문의 개수가 되게 많지만 그룹이 다 나눠져 있었다. 면접관이 서울시가 3명이거든요. 근데 3분 다 거의 역할이 좀 분배되어 있어요. 한 분은 직무하고 정책을 묻는 사람, 다른 한 명은 공직을 묻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인성과 조직을 묻는 사람, 약간 역할 분배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 보고 질문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좀 2020년에는 좀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만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사실 확인 질문이라든지 빌드업 질문을 통해서 정말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파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서울시면 좀 어려워. 여러분들에게 막 겁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공직 파트, 조직 파트, 직무 파트, 시정 파트를 조금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 심화를 조금 다각도로 훈련하는 연습을 하면 이런 과정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 때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체하셔야 되고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스터디 때 훈련하세요. 항상 제가 스터디 때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 스터디 모이면은 기본 질문 하지 말고 색다른 질문 던져보세요. 계속 그거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지원자가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게. 그래서 올해 이제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 이 훈련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지방직도 동일하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질문은 안 나올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평가 방식은 가나 다라 네 가지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어떨 때 합격을 하고 어떨 때 불합격을 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수를 받는 경우, 우수는 뭐예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득점자이든 저득점자이든 내가 커트라인에 있는 수험생도 우수를 받으면 무조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면접 과반수가 서울시 면접관은 3명이거든요. 과반수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럼 2명이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했을 때, 그러니까 A, B, C 면접관이 있어요. 그럼 A, B 과반수는 2명이니까 A, B 면접관 모두 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무조건 우수입니다. 그래서 좀 우수는 받기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정말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필기가 커트라인이어도 무조건 1등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미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흡은 어떤 경우 받느냐? 과반수 A, B, C 중에 A, B 면접관이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면접관은 가하고 나의 하를 줬어요. 근데 B 면접관은 다하고 나의 하를 줬어. 이러는 한 사람이 2개 항목에 하를 줬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미흡. 이해됐어요? 그리고 미흡받는 두 번째 케이스,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의 하루 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면접관도 가의 하를 줬어. B 면접관도 가의 하를 줬어요. 그 둘 다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죠? 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하고 미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미흡은 필기 점수가 내가 1%라고 하더라도, 상위권 1%라고 하더라도 미흡 받으면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우수하고 미흡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보통이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자가 20명이에요. 근데 정원이 15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우수를 받은 사람이 5명이고 보통을 받은 사람이 10명이고 미흡을 5명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수하고 보통의 합이 몇이에요? 15이죠. 정원을 맞네? 이거는 그냥 다 같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똑같이 면접자가 20명이고 그리고 정원이 15명이에요. 근데 우수는 5명을 받았고 보통은 13명을 받았고 잘못 나왔어요. 미흡을 2명이 받았어. 그럼 지금 요 합이 몇이에요? 17이죠. 근데 정원이 몇 명이야? 15명이고 17명. 그럼 여기서 2명 탈락해야 되네요? 맞죠? 그럼 누가 떨어질까요? 보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고요.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럼 13명 중에서 지금 2명이 탈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18명이네요. 죄송해요. 3명이 지금 탈락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탈락을 하냐? 필기 시험 점수로. 여기서 이제 13명이 이렇게 분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3명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수하고 미흡이 그게 퍼센티지로 혹은 수치로 정해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어느 곳에도 발표하는 게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도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아는 분 있거든요. 슬쩍 물어봤다. 그거 보안이라서 자기도 못 들어간대. 아무나 못 들어간대. 모른대. 그래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나온 거 없으니까 뭐 미흡이 무조건 정해져 있더라, 우수가 있더라 이런 거는 그냥 카더라예요. 그건 정확하게 믿을 정보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리는 거, 첫 번째, 서울시는 면접이 워낙 까다롭긴 했지만 까다로운 상태에서도 인사혁신처가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을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면접을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는 면접을 좀 다채롭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안내해드릴 거. 자, 그게 있어요. 서울시가 면접 기간이 길어요. 8월 말부터 9월 초예요. 그러니까 8월 보통 중순이거든요. 8월 중순에 시작을 했을 때 첫 스타트를 누가 끄냐면 일반행정직이 끄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면접이 언제부터죠? 8월 22일. 그럼 8월 22일 날 면접이 시작이잖아요. 그럼 8월 22일에만 일반행정이 보느냐? NO.
23일에도 일반 행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일반 행정의 수를 모두 A, B, C 면접관 이 세 명이 같은 날에 지원자를 다 평가하느냐? 아니에요. 못해. 저 굉장히 잘. 혹시 작년에 면접 보셨어요? 네. 아, 훑어보셔. 미리 예습하고 오셨구나. 좋은 자세입니다. 좋아요. 맞아요. 자, 서울시는 이따가 제가 디테일을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조편성이 돼요. 조편성. 1조, 2조, 쭉쭉쭉쭉 뭐 40조 이렇게 돼요. 그럼 조마다 면접관이 3명씩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조는 아니지만 10조까지 있다고 치고 면접관 몇 명? 30명인 거예요. 30명의 면접관이 각각 조를 평가하게 돼요. 그럼 조마다 면접자가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1조에 9명하고 10명, 1조 10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 1조 10명이 경쟁자인 거야. 1조랑 2조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면접관이 다른데? 그러니까 1조하고 2조는 경쟁자가 아니야. 답변이 똑같아서 상관없어. 몰라. 면접관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이래요. 제가 서울시 면접 어렵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면접은 까다로운 거 팩트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날은 좀 기본 질문 위주로 나왔다가 어떤 날에는 공직 질문, 조직 질문, 그리고 시정 질문, 인성 질문 골고루 나왔는데 또 어떤 날에 어떤 지원자는 인적성 질문만 받아. 복불복이에요. 상대평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후기를 보면 나 면접 대충 했는데 합격했어. 이런 후기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팩트예요. 또 어떤 후기를 보면 고득점자인데 떨어졌어요. 이런 후기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제가 1조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면접이 질문이 골고루 나와요. 그럼 1조 면접관의 특징은 면접 질문을 골고루 한다는 거. 오케이? 골고루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조의 특징은 그래요. 근데 1조에 지원한 이 지원자들 대부분이 면접을 좀 대충대충 해왔어요. 그럼 당연히 필기합 필자가 높은 친구가 붙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1조가 너무 운이 안 좋게 다들 엄청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끼리 묶였어. 자, 그러면 필기 고득점자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또 하나 더. 2조로 가볼게요. 2조는 면접관 특징이 다양하게 질문하지 않고 뭔가 편중된 질문하는 면접관으로 좀 쏠렸어요. 근데 이 면접관이 인적성 질문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인적성은 뭐 인성, 뭐 협동심 경험 있어요? 개인의 성향 장단점 뭐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 인성에 관련된 것만 물어봐. 인성에 관련된 걸 80% 물어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2조는 거의 이런 질문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떤 지원자가 준비를 이런 것만 했어. 시장 정책 공부 아무것도 안 했어. 운 좋게 걸리는 거야. 서울시 쉽잖아.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원자는 인적성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정만 공부했어. 근데 시정 하나도 안 나와. 이거는 진짜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입니다, 도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최악의 면접과 내가 항상 얘기해. 면접은 제가 항상 늘 수험생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는 하지만 내가 준비한 질문이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최악을 생각해라.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해라. 면접관이 웃어주지 않을 때, 면접관이 압박 질문 많이 할 때, 또 3조는 기본 질문 많이 해. 근데 4조는 압박 질문 많이 하는 조야.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에 맡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를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도는 후기가 거의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뭐 작년에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난 되게 쉬웠다. 내 친구는 대충 붙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고득점은 떨어졌다. 면접도 너무 빡세게 나왔다. 이거는 진짜 수험생들이 너무 많고 매일매일 같은 날에도 면접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복불복인 거예요.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직도 올해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세무직 오전 면접 진짜 쉬웠는데 오후는 면접 어렵고 우정직이 오전이 쉬웠는데 오후 엄청 어렵게 면접관 나오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도박에 운명을 맡기는 게 싫으면 골고루 잘 준비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나왔던 질문이고 뭐 이런 것들 차이를 좀 보면은 지금 8월 14일 그리고 8월 15일 여기 8월 15일이랑 8월 14일 요 표를 잠깐 볼게요. 작년이고요.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2024년 8월 14일 날 사회복지를 본 지원자와 2023년 8월 15일 그 다음 날이죠. 질문에 조금 달라요. 자, 보면은 14일부터 볼까요? 14일 이거 첫 1인 지원자 자기소개. 그리고 1인 가구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루고는 뭐예요? 사회적 이슈이죠. 복지 이슈죠.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거는 지원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역량 파악을 위한 역량 검증, 직무 적합성. 그리고 여기까지는 요 사회 이슈 이렇게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조직 생활에서 뭐 부정적인 평가 이거는 뭐 조직 적합성을 물어본 질문 맞죠? 그리고 좋은 공무원, 나쁜 공무원의 사례 이건 공직 적합성, 이해도를 묻는 질문. 그리고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공직과 세 가지도 공직 적합성을 묻는 질문. 협동해서 좋은 결과 이것도 조직 적합성을 묻는 질문.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필요한 역량, 사회복지직을 선택한 이유, 강점 이것도 사회복지직이죠. 그래서 질문이 골고루 나왔어. 골고루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15일 갈게요.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쭉 보면은 한 4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사실 확인 질문만 계속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뭐 본인의 노력 이것도 인적성 물어보는 거고 다른 지역도 많은데 서울시 지원한 이유가 서울시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직렬이 사회복지 직렬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직에 왜 지원했냐라는 이런 질문 내포하고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직렬 관련된 질문밖에 없어요. 어때요? 14일은 되게 골고루 받았죠. 근데 15일은 어때요? 직무에 좀 집중돼서 받았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죠?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작년만에 이렇게 그냥 제가 서울시 기출이 작년 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날에 있었던 기출도 되게 많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지원자들이 골고루 받았다. 어떤 지원자는 편중된 질문 받았다. 또 어떤 지원자는 기본적인 질문 받았다. 어떤 지원자는 압박 위주로 질문 받았다. 이게 너무 달라. 같은 날인데도. 물론 공통되어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지가 면접관한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시 면접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있어서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서울시 어떤 면접 절차라든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5분 스피치 어떤 유형 기출, 개별 면접의 기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앞에 좀 보이세요? 지금 화면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거든요. 지금 화면이 그죠? 선명하지 않아. 잘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이랑 같이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이제 면접 절차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행 연습이고, 자, 여러분들이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에 있고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도착을 해서 명단을 확인 후에 응시자 대기장으로 입수를 하는데 그 응시자 대기장이 작년 기준으로 세종홀이었다. 세종홀이었고요. 자, 11시 40분에 출석 체크하고 좌석 배치도를 확인 후 착석을 하고요. 12시 10분부터 이제 면접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면접 교육이 진행이 될 때 뭘 하느냐? 시험 감독관이 안내를 줘요. 자, 오늘 뭐
1조의 1번, 2조의 1번, 각 조의 1번은 몇 시에 이동을 할 거고요. 전자기기는 앞에 뭐 반납해 주세요. 오늘 몇 시쯤 끝날 겁니다. 막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세요. 시험감독관이 설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면접시험 평정표라는 게 있어요. 평정표. 평정표를 요 응시자 대기장에서 3매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정표가 뭐냐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서류에 여러분들이 뭘 작성하냐면은 여러분의 성함, 응시번호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평정표를 이때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접 교육이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12시 30분부터 각 조의 1번부터 각 조의 몇 번? 1번. 1번부터 면접장하고 자료조사실로 이동을 합니다. 30분 간격을 이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부터 10조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럼 1조에 10조까지 이렇게 있고 각 조 1번, 2번, 쭉쭉쭉쭉 뭐 10번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각 조에 1번부터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응시자 대기장에 남아 있는 거. 대기예요, 대기. 대기예요. 그러면 각 조 1번부터 짐을 갖고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5분 스피치 작성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각 조의 2번이 출발. 알겠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각 조의 1번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1번이나 2조 2번이 좀 좋긴 하죠. 왜냐면 면접이 일찍 끝나니까. 왜냐면 10번 같은 경우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언제 알아요? 여러분 면접 당일날 알 수 있어요. 면접 당일날 그 인재개발원에 도착해서 내가 몇 조 몇 번이 배치가 됐는지 배치표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면접 하루 전날까지도 몰라요. 당일에만 알 수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번부터 뭐 10번까지는 대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뭘 하느냐 이거죠. 뭘 하긴 뭐래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전자기기는 다 제출했잖아요. 휴대폰도 제출하고 태블릿도 다 제출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서류, 프린트물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기하면서 내가 면접 준비하면서 좀 부실했던 답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답변을 프린트물로 따로 별도로 준비해 가서 그거를 내가 혹시 5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1번이 되면 물론 못 보겠지만 내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들고 가고 내가 1번이 아니라면은 그거 보면서 한번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 자료를 보는 거예요. 대신에 개인 자료는 태블릿은 절대 못 보고 이미 제출해야 돼요. 태블릿 제출 안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면접 못 보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물 볼 수 있습니다. 자, 순번에 따라 최소 10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대기를 합니다. 핸드폰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수다도 못 떨어. 그냥 계속 앉아서 5시간 대기해요. 물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지만 담배도 못 펴요. 남성분들. 알겠죠?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못 피니까 이것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면접이 잘 보고 못 보고 아니라 이게 멘탈 관리예요. 여러분 5시간 대기하잖아요. 그냥 면접이고 뭐고 힘들어요. 국가직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실걸요? 국가직도 대기 시간이 이렇게 됐거든요. 특히 오후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모의 훈련할 때도 이런 대기 5시간까지 대기는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대기하는 훈련을 해요. 실제로 모의 훈련해서도 어떤지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음료, 간식 같은 거는 섭취 가능하니까 5시간 너무 조금 출출하면 뭐 너무 냄새 나는 음식 말고 막 유부초밥 이런 거 싸가지 말고 냄새 안 나는 샌드위치라든지 뭐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 간단하게 챙겨가세요. 근데 약간 막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챙겨가면 막상 이렇게 먹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북해가지고 긴장이 돼서 잘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런 어떤 초콜릿 같은 거, 음료, 물 같은 거 좀 따로 챙겨가세요. 되게 힘들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접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동한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 작년 면접 응시자 대기장이고요. 작년 실제 응시자 대기장이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알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이 좌석 배치도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D열, C열, B열, A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 C, D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쭈르륵 앉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작년 실제 면접 현장입니다. 이거는 작년 수험생이 핸드폰 제출하기 전에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각조 1번부터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이동해요? 다솜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솜관으로 이동해서 5분 스피치 과제문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료 검토실에 도착을 해서 15분 동안 5분 스피치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분. 알겠죠? 15분 동안 5분 스피치를 작성하고 이때 타이머가 15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5분 스피치 작성하는 공간이 예를 들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일반 시계라든지 전자시계 모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시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개인 뭐예요? 손목 시계를 꼭 지참해 주세요. 시험 감독관이 뭐 이제 끝나기 10분 전, 5분 전, 3분 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거 안내하는 걸 계속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은 시간 체크하면서 하는 게 좋아서 손목 시계 무조건 챙겨가시고. 그렇죠? 손목시계 무조건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5분 동안 과제 작성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발표지하고 그리고 아까 대기자 응시장에서 평정표 3매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총 4장을 들고 면접 대기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에 착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면접이 시작이 되면은 면접위원이 3명이거든요. 그럼 3명 면접위원에게 평정표 제출하고 5분 스피치 발표지는 내가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자에 착석하시면 돼요. 그럼 면접관이 타이머를 재고 네,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신호를 드리면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면접은 25분 동안 진행이 돼요. 자, 면접은 몇 분? 25분입니다. 그럼 2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된다고 했죠. 이 중에 5분, 20분 이렇게 있거든요. 5분은 이제 5분 스피치라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5분 스피치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발표 시간이에요. 발표 시간. 발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분 중에 5분은 아까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뭐가 나와요? 이제 개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정책도 물어보기도 하고 공직도 물어보기도 하고 조직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면접관은 3명. 이거는 아까 제가 평정표 3매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서울시 평정표입니다. 서울시 평정표 이렇게 생겼어요. 미세개 종이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자리 2가지는 못 쓰게 해놨어요. 앞자리 2가지는 연도잖아요. 그래서 못 쓰게 해놨고 이렇게 성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집 단위, 성명, 자필 성명, 응시번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평정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 공무원 이제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개별 면접 아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개별 면접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 뭐 기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은 아까 제가 앞서 면접의 중요성 얘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냥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또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뭐 일반행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일반행정 아까 많이 봤으니까 뭐 사회복지도 많이 봤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질문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찻동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단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를 묻는 질문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이렇게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아는가 이런 뭐예요? 그리고 세무직 관련된 전공 질문이죠. 그래서 특히 전공 질문은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설명. 이건 전공이잖아요. 전공 지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아까 건축. 그래서 뭐 건축직 관련 경험이 있는지 혹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그럼 또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건축직 지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자격증도 뭐 없고 관련된 경험도 없어요. 그럼 저는 면접에서 되게 불리하겠네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불리한 거 아니고 풀어나가기 나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뭐 관련 자격증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리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바로 딸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안타깝지만 그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면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풀어나가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직렬별로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게 되면은 서울시의 직렬별로 기출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개별 면접 준비하기 앞서서 우리 좀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아까 공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질문. 공직같이 3가지 얘기해봐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식 파트에는 뭐 공무원 6대 의무, 공직가치, 뭐 이해충돌 방지법, 뭐 김영란법 이런 것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자의 어떤 역량 함양, 공직에 대한 소양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자 희생했던 경험이 있냐,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은 소양 평가거든요. 그래서 관련 경험도 세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되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직은 사실 모든 부서에 다 적용이 돼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작년 합격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보건직이 보건직. 그래서 요즘 뭐 해야 했더니 선생님 저 보건직인데 교통과에서 일해요. 이런. 요즘에 보건, 행정, 복지가 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건직도 도로과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막 일을 하기도 하고 행정직도 도로과, 건축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개념이 복잡화돼서.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보건직은 보건소 여기서 근무하는 게 1순위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행정직은 내가 일단 시청하고 구청에서 일을 할지, 시청에서도 부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반려동물 복지과에서 근무할지, 장애인 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게 될지, 말 그대로 교통과에서 근무를 모르는 거야. 혹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일단은 시청, 구청 파트 하나, 주민센터 파트 하나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관심 있는 부서하고 업무를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게 면접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1순위가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뭐 토목직, 건축직, 그리고 뭐 전기시설직 마찬가지, 어디서 일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서 내가 근무를 희망할지, 상수도과에서 근무를 희망할지, 아니면 시청 그리고 구청의 청사 관리에서 희망할지,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돼요. 알겠죠? 운전직 같은 경우에도 시청하고 구청에서 그냥 운전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직 같은 건 재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눈이 밖에 굉장히 많이 오면 도로 정비하러 가잖아요. 도로 정비할 때 운전직 출동하는데 운전직만 출동해? 아니, 일반 행정직도 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통 각 직렬마다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실제 일을 하게 되면 좀 복합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업무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너무 업무가 다양하고 다채롭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업무에 관심 있는지를 조금 정해서 그 업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적으로 직무 관련 경험이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영문학과로 나왔어요. 그 내가 운전직을 내가 지원해. 그럼 영어 영문학과 운전직은 진짜 관련성이 없지만 면접관이 물어본다 이거예요. 지원자분 영어 영문학과 나왔는데 그게 운전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 준비해야지.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험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여기서 말한 정책은 직무와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울에 관련된 시정, 이거는 시의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생활 밀접형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 생활 밀접형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 기후동행 카드, 따릉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될까요? 면접 질문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5분 스피치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활 밀접형 정책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서울시의 이슈, 현안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 면접 보는 그 달, 한 지금 7월, 6월, 5월, 6월, 7월에 어떤 진행되는 이슈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잼버리 사태 이런 것처럼. 그 서울시 현황 읽어볼, 서울시 예산, 인구수, 재정 자립도
이런 것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성에 관련된 거, 성격의 뭐 장단점, 조직 적합성으로 우리 물어볼 수 있는 거, 힘들었던 경험, 협동심 발휘했던 경험, 갈등 경험 이런 것들도 조직 적합성 질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수업에서는 다뤄보고 준비를 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면접을 준비를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5분 스피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스피치는 작성 시간은 15분이고요. 그리고 5분 스피치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발표를 해야 되고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 자료가 총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탬플러로 나오고요. 첫 장에는 이렇게 면접 보는 날짜 그리고 5분 스피치 나와 있고 여러분들 면접조 1조 1번, 2조 1번 혹은 1조 3번 이런 거고 여러분들 응시 번호를 이렇게 표지에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 실제 구현율 99%.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5분 스피치 관련된 제시문과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 내용 이렇게 해서 총 3장으로 여러분들 제공이 됩니다. 5분 스피치는. 알겠죠?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장 보시죠. 서식 표지야, 표지. 5분 스피치 표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시문과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작성지 이렇게 해서 총 3장이 이제 배부가 됩니다. 이렇게 배부될 거고요. 5분 스피치 주제 유형은 크게 4가지 주제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정 정책,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을 묻는 질문. 두 번째로는 시사 현안이라고 해서 꼭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사회 현안을 물어보는 질문. 세 번째로는 공직 조직이라고 해서 공직 이슈 또는 조직 역량 판단을 위한 질문. 마지막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시정정책하고 시정현안입니다. 경험형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 기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올해 기출이에요. 올해 2월 달에도 서울시 면접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에도. 그래서 올해 2월에 보면은 AI 관련된 주제가 나왔고 서울시에서 AI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 올해 첫 5분 스피치 주제였는데 직렬이 전기시설이었죠. 기술직 직렬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기술직에 해당되는 주제였지만 그냥 이 주제를 받아본 기술직이 아니라 이 주제만 봤을 때 모든 직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분 스피치는 직렬 맞춤형 질문이 안 나와요. 5분 스피치는 직렬 맞춤 주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 8월 9일이고요. 자, 폐엔드타월 재활용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노력을 서술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가 나왔고요. 주제에 관련된 제시문 내용이 이렇게 쭈루루룩 나옵니다. 제시문 내용이에요. 실제 다 복원한 거고요. 복원한 거고.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본 거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실무자라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제시문이 거의 A4 용지 빡빡하게 그러니까 여기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분량이요. 그날 제시문은 따라 달라요. 한 3분의 1만 채워줄 수 있고 3분의 2가 채워질 수 있고 3분의 3 전체가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건 몰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현안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문제점 대응 방안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공직 조직 같은 경우는 습관, 자신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리고 좋은 습관을 공직 생활에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적합성 질문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경험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이렇게 좀 쉬운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교재를 보면은 4개년 기출 주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교재 보면서 같이 저희가 수업 시간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한 4줄 정도로 짧게 안 나와요, 요즘에는. 짧게 나오면 한 6줄, 많이 나오면 한 거의 18줄 이렇게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다르고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과
주제가 항상 밑에 있거든요. 주제문 보고 지원자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 이게 5분 스피치입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시 이제 면접에 대한 거, 개별 면접과 5분 스피치 한번 살펴봤고,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직렬 맞춤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직렬에 나왔던 주제도 다 같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빈출도가 높은 주제 유형부터 검토하는 게 좋겠죠. 그게 올해에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사실 5분 스피치 주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내가 공통된 답변을 미리 나만의 답변을 정해서 그거를 어떤 주제가 나와도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당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교재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구매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구매를 이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강 신청을 하셨다면 교재 구매하셔야 되고요. 뭐 교재는 이제 뭐 유형별로 이제 분석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개별 면접에 대한 어떤 우수 사례, 답변 사례가 한 300개 이상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교재와는 별개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보조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 기출이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답변의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자료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자료 많아서 못 본다는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제 교육을 제가 프리미엄하고 베이직하고 좀 나눴어요. 근데 교육 방식은 동일해요. 교육에 좀 차별화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의 교육은 동일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모의 훈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의 가장 차이는 모의 훈련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뭐 개별 면접도 개별 면접 주제 유형별로 교육이 들어가고, 이때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 좀 비교해 드리고, 우수 사례 중에서도 직렬별 사례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많이 강조했던 거 사고력 교육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고력 교육은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은 모의 훈련 때 많이 좀 집중해서 제가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 이제 스터디하고 모의 훈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프리미엄이든 베이직이든 신청 유형과는 상관없이 스터디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어차피 이젠 군무원 준비하는 분들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죠? 지방직 끝이잖아요.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7급 준비하지 않는다면 9급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무조건 신청하시고, 왜냐면 국가직 때는 지방직까지 병행하느냐고 스터디 신청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스터디는 하세요. 왜 해야 될까요? 일단은 면접도 많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면접은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말을 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현해 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스터디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무조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모의 훈련 이렇게 진행할 거고, 뭐 국가직 수업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 수업에 가장 큰 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벤트 볼까요?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 기준으로 현직자 멘토링 강의가 있습니다. 이건 정규 수업 아니고요, 비정규 수업입니다. 국가직 수업 들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현직자가 실제로 현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고 면접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현직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현직자 멘토링 수업인데 이거는 필기 합격된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기 합격 발표 기준으로 현직자 멘토링 진행할 거예요. 국가직 때도 진행을 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방직도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직자분들이 이제 오실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이제 개강일을 보면 서울시 개강일은 7월 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개강일 시작되고요.
그렇게 서울시는 7월 9일 오전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을 할 거고 커리큘럼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커리큘럼에 우리 개강 날에는 서울시 9급 이해라고 해서 서울시 면접 절차를 한 번 더 제가 가볍게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이랑 조금 중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 특강, 오픈 특강을 못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가볍게 정리해 드릴 거고 또 1회차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회차는 조금 가볍게 아까 제가 서울시 생활 밀접형 정책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조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업대로는 이제 직군별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7월 11일에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직렬은 7월 13일에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군별 수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월 13일 오전에는 사회복지직, 7월 13일 오후에는 또 공통 수업이에요. 그럴 때는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온전직 다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직에 관련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면접 유형별로 뭐 문제 해결형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경험형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황 제시형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 개별 면접의 질문의 유형마다 답변해야 되는 어떤 컨텐츠와 논리 구성과 그리고 면접관이 선호하는 답변의 어떤 트렌드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5분 스피치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5일이 여러분 필기 합격자 발표 뜨는 날이에요. 이때가 사실 종강입니다. 종강이고요. 저는 종강을 일찍 하고 모의훈련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 유형별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 5분 스피치 교육을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이제 5분 스피치 교육을 진행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거의 한 달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의 훈련을 좀 여유롭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업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드림타워 1301호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실도 제가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개강과 동시에 개방을 했고요. 11층 1101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끝나고 나서는 여기 만약에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것도 스터디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스터디실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강의실은 저희 면접 수강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비워놨기 때문에 언제든 와서 스터디룸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편성은 언제부터 해주시나요? 라고 하면 스터디 편성은 개강하고 일주일 뒤에 일주일 내에 스터디 편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의훈련 날짜도 개강하고 한 일주일 뒤쯤에 그때 모의훈련 날짜 제가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의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현강, 인강 모두 4회로 모의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4회 중에 1회는 5분 스피치 모의훈련 플러스 사고력 수업 같이 진행을 할 거고 2회차는 이제 조별 훈련이자 개별 훈련인데 여러분들 개별 면접 질문 플러스 답변 있죠. 그 스크립트 첨삭하는 시간 제가 첨삭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3회차, 4회차는 현장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면접관, 지원자 이렇게 돼가지고 1대1 모의 면접 이렇게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5분 스피치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배정된 시간 맞춰서 먼저 면접 진행하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수강생 중에서 베이직 신청하시는 분들은 딱 1회 정도의 모의 훈련이 추가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별 훈련만 같이 할 겁니다. 프리미엄은 4회, 현강, 인강 프리미엄은 4회고요. 그리고 현장 베이직에 한해서만 1회권이 주어진데 1회권은 조별 훈련 첫 번째만. 인강 베이직은 모의 훈련 없습니다. 그리고 참관, 이거는 뭐냐면 베이직, 프리미엄 상관없이 참관해서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면접 질문을 내가 던졌고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고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옆에서 계속 참관할 수 있어요. 참관은 1, 2회차는 참관 안 되고요. 3, 4회차만 참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육 자료, 뭐 서울시 직렬별 기출 수기는 많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직렬별 전공 자료, 정책 자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직후 끝나고 뭐 Q&A도 가능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Q&A 올리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오픈 채팅방 다 들어오셨어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저희 오픈 채팅방 있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셨어요?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 검색을 해서 에듀윌 김소영이라고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오시고 이제 거기 오픈 채팅방에서 Q&A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이렇게 모의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풋하고 아웃풋 교재인데요. 교재가 두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분권화가 되어 있지만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매할 때 세트가 올 거예요. 근데 교재가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약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뭐 제가 사회 이슈 뉴스 기사라든지 정책 자료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거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QR 코드 있거든요. 그래서 QR 코드 눌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서울시 면접 관련해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이제 떨어진 신고 중에 미흡이 있는지, 혹은 커트라인, 그러니까 커트라인인데 보통을 받는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커트라인은 무조건 우수 받아야 돼요. 그거까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봐야 돼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일반행정직군이 워낙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행정직은 전체 전학교 안 하고, 근데 떨어진 친구들 몇 명 없어요. 한 두세 명인가? 별로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어쨌든 100%는 아니니까 일반행정직 제외라고 제가 썼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모의 훈련은 7월 25일 이후에 있을 거예요. 네. 다 종강하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강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서울시 면접은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원장님이 잠깐 올라오셔서 오늘 뭐 특강 듣고 수강 신청하실 예정인 분들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잠깐 한 남아서 5분 정도만 마지막 설명 듣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